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자가 싸지니까 집 사는 사람이 늘어나고 집값이 오른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론이잖아요. 자산 가치는 수익을 할인율로 나눈 값이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공식으로도 맞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누구가 기회를 볼 수 있지만 행동이 중요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 변화와 시장에 발맞춰 언제나 함께 가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런데요, 진짜 그런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99%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금리와 집값의 관계, 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계속 틀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3.25%에서 1.25%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5년 동안 금리가 반토막 넘게 났어요. 그러면 이론대로라면 집값이 폭등했어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이 기간 동안 수도권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지역도 있었어요. 2012년 서울 아파트 가격, 2013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금리는 계속 내렸는데 집값은 안 올랐습니다. 이상하죠? 반대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때 금리는 1.25%에서 0.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때는 어땠을까요? 전국 집값이 30% 이상 폭등했습니다. 서울은 더 심했어요. 똑같이 금리가 내려갔는데 한 번은 집값이 안 오르고 한 번은 폭등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금리 인하가 집값을 직접 올리는 게 아닙니다. 금리가 내려도 집 사는 사람이 늘어나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야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금리 인하 화살표, 집값 상승, 이게 아니에요. 금리 인하 화살표, 수요 증가 화살표, 집값 상승. 중간에 수요 증가라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수요가 안 늘면 집값은 안 오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도 수요가 안 느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금리가 내려도 집값이 안 오르는 첫 번째 이유, 대출 규제입니다. 여러분, LTV, DTI, DSR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LTV는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DTI와 DSR은 내 소득 대비 얼마까지 빚을 질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LTV가 70%면 7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LTV가 40%로 강화되면요, 4억밖에 못 빌립니다. 3억을 더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금리가 아무리 싸져도 대출 자체를 못 받으면 집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했습니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세졌어요. 금리는 내려갔지만 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진 겁니다. 반대로 2019년부터 2021년에는 어땠을까요? 금리도 내려갔고 전세자금 대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0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전세자금 대출은 약 7.8배나 증가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6배 늘어날 때 전세자금 대출은 7.8배가 늘었어요. 이 전세자금 대출이 전세 가격을 올렸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집을 사자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게 갭 투자로 이어지면서 집값이 폭등한 겁니다. 정리하면요, 금리만 봐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현재 기준금리가 2.5%입니다. 작년부터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집값이 폭등하고 있나요? 서울 일부 지역은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히 침체입니다. 왜냐고요? 대출 규제가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DSR 규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 원 제한, 이런 규제들이 수요를 막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대리는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번에 집을 사려고 마음먹었어요. 금리가 좀 내려갔으니까 이자 부담이 줄었겠다 싶었거든요. 8억짜리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김대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은 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DSR 40% 규제 때문이에요. 연소득 5천만 원이면 1년에 갚을 수 있는 원리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30년 만기로 빌려도 3억 3천까지밖에 안 돼요. 8억짜리 집을 사려면 4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김대리가 그 돈이 있을까요? 없죠. 결국 집을 못 삽니다. 금리가 아무리 내려도요, 이게 현실입니다.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입니다.
박 사장은 치킨집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매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쁘지 않죠? 박 사장도 이번에 집을 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이제 내 집 마련해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박 사장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는 소득 증빙이 어렵습니다. 월급쟁이처럼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잖아요. 세금 신고한 소득으로 따지면 연 소득이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는 더 벌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은행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DSR 40% 적용하면 박 사장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2억 원이 안 됩니다. 7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5억 이상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해요. 20년 동안 장사해서 그 돈을 모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박 사장은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렸습니다. 금리만 내려가면 집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 한도는 안 늘어났습니다. BSR 규제는 그대로였으니까요. 결국 박 사장도 집을 못 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대출을 못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직장인도 어렵고 자영업자는 더 어렵습니다. 금리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급입니다. 집이 없으면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살 집이 없잖아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2025년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면요. 입주 물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착공이 많이 안 됐거든요. 건설사들이 고금리 시대에 사업을 안 벌였어요.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에 새 아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물건에 사람이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반대로 지방을 보면요. 입주 물량이 넘쳐납니다. 미분양이 쌓여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안 오릅니다. 공급이 넘치니까요. 2025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 1위가 대출 규제, 2위가 입주 물량이었습니다. 금리는 3위 밖이에요. 세 번째 진실, 경기 상황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경제가 안 좋으면 집을 안 삽니다. 당연하죠. 회사에서 잘릴 것 같은데. 빚내서 집을 사겠습니까? 월급이 안 오르는데 수십 년 갚을 빚을 지겠습니까? 고용 불안, 내수 침체.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좀 내려갔다고 집을 사러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요, 30년 넘게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기준금리 0%,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어요. 그러면 일본 집값이 30년 동안 폭등했을까요? 천만에요. 일본 부동산은 1990년 버블 붕괴 이후 30년 동안 하락하거나 정체했습니다. 1991년 최고점 대비 40% 수준까지 떨어진 곳도 있어요. 금리가 0%인데 집값이 30년째 안 오른 겁니다. 왜요? 경기가 안 좋았고 인구가 줄었고 수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쿄 일부 지역은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 덕분일까요?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엔저를 등타 투자하러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일본 전체로 보면요. 부동산 시장은 삼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의 15%만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 85%는 하락하거나 가치가 없어지고 있어요. 제로금리인데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금리는 집값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진실,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어야 집을 삽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금리가 아무리 싸도 안 삽니다. 더 떨어지고 나서 사면 되니까요. 2022년에 금리가 확 올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영끌러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집값이 급락했어요. 그런데 2023년 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심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분위기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실제로 금리가 많이 안 내려가도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기대만으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많이 내려가도 더 내려갈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기다립니다. 심리가 실제 금리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과 2026년 전망은 어떨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먼저 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이 2024년 말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도 추가 인하가 예상됩니다. 기준금리가 2.5%에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만 보면 집값이 오를 것 같죠? 그런데 대출 규제를 보십시오. 2단계 스트레스 R이 시행 중입니다.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었어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면 집값이 오르고 다시 조이면 집값이 주춤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건 공급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동산 R124 자료에 따르면요. 2025년에 약 4만 가구였던 입주 물량이 2026년에는 2만 9천 가구로 31% 급감합니다. 거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요? 2022년과 2023년에 착공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시대의 건설사들이 사업을 안 벌였거든요. 착공에서 입주까지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2027년입니다. 2027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3천 가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 대비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급 절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얼죽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얼어 죽어도 신축.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만 몰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드니까 있는 물건에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전세 시장도 심각합니다. 입주 물량이 줄면 전세 매물도 줄어듭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45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전세 살 바에 차라리 집을 사자. 이런 심리가 작동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2026년, 2027년에는 금리가 더 내려가도 동급 절벽 때문에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은 받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방은요, 입주 물량이 넘칩니다. 미분양이 쌓여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도 집값이 안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같은 금리 인하인데 서울과 지방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금리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공급 상황이 지역마다 다르고 대출 규제가 수요를 막고 있고 경기 상황이 불확실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려면요. 첫째, 대출을 실제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급이 부족해야 합니다. 셋째, 경기가 받쳐줘야 합니다. 넷째,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안 맞으면요. 금리가 아무리 내려가도 집값은 안 오릅니다. 일본처럼 30년 제로금리에도 집값이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금리만 보지 마십시오. 금리는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변하는지, 공급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경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둘째, 거래량을 주시하십시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오르면 진짜 수요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안 늘고 호가만 올라가면 그건 진짜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지역을 잘 보십시오. 똑같이 금리가 내려가도 서울과 지방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핵심 지역과 외곽은 다릅니다. 암극화 시대입니다. 전국 집값이 동반 상승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단순한 공식을 믿는 겁니다. 금리 내리면 집값 오른다. 이런 단순한 공식에 전 재산을 거는 건 도박입니다. 2022년에 금리 올라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믿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영끌로 집 샀다가 이자 폭탄 맞고 금매로 내놓은 사람들 많습니다. 반대로 금리 내린다고 무조건 집값 오를 거라 생각하면요. 일본처럼 30년 기다려도 안 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요. 금리가 아니라 수요입니다. 수요를 결정하는 건 대출 규제, 공급, 경기, 심리입니다.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금리와 집값의 진짜 관계를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99%가 착각하는 이유. 이제 아셨죠? 당신은 그 1%가 되십시오. 진짜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부동산은 인생 최대의 의사결정입니다. 단순한 공식에 속지 마시고 복잡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